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설명했습니까? 요약집에. 거기 91페이지, 요약집 91페이지 했었나요?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요약집 90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네, 이자율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죠. 자, 먼저 고정금리부터 한번 볼게요.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이자율이 고정된 걸 고정금리라 그럽니다. 자, 이 고정금리에서는 먼저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큰 경우 보이세요? 동그라미 1번. 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클 때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고 대출자가 불리라고 돼 있죠. 그리고 대출자 유리 줄쳐놨잖아요. 네, 그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자율을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하죠. 못 바꾸니까.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박스가 중요합니다. 지금 고정금리 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이건 두 번째인데요. 우리 첫 박스 어떤 게 크다고 돼 있나요? 약정이자율이 크다 돼 있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말이 나올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이 말을 딱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약정 이자율이라는 건 지금 은행하고 약속한 이자율이에요. 은행하고 약속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죠? 그럼 요런 경우는 지금 싸게 빌리고 있습니까? 비싸게 빌리고 있습니까? 비싸게 빌리고 있죠. 네. 비싸게 빌리고 있다. 시장 이자율은 뭐 4%인데 은행에서 6%로 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싸게 빌리고 있다. 자, 이렇게 비싸게 빌리고 있으면 대출을 유지해야 됩니까? 조기 상환해야 됩니까? 그렇죠. 조기 상환. 이처럼 싸게 빌리고 있느냐, 비싸게 빌리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답을 찾아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시장 이자율 있죠. 시장 이자율을 금리라고 그려도 됩니다. 금리. 지금 시장 이자율이 더 낮잖아요. 시장 이자율이 낮은 이런 상황을 금리가 하락하고 있구나. 금리 하락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하락 시기. 자, 금리 하락 시는 조기 상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이 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자, 그래서 이거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가 되면 그럼 대출 유지가 되겠죠. 그때 싸게 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상승 시는 대출 유지가 돼요. 두 개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한 개 이걸 잘 외워두세요.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자, 그다음 변동 이자율입니다. 변동 이자율은 물가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을 바꿀 수 있는 게 변동금리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손가락 마크 첫 번째 보세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거예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거고, 두 번째,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 위험을 누가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차입자한테 떠넘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해요. 대출자가 선호해요. 차입자가 불리하다. 됐습니까? 아까 우리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했잖아, 일반적으로. 하지만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금리는 물가가 변하면 이자율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준금리에 반영하느냐, 가상금리에 반영하느냐, 어디에 반영합니까? 기준금리에 반영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거기 기준금리 밑에 보면 디귿,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 보이세요? 네, 거기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기준금리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는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변한다는 겁니까? 물가 변화를 반영하는데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겠어? 변하겠지.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변하죠. 변합니다. 가상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변동금리 특징 있죠? 동그라미 3번. 네, 거기가 중요해요. 거기는 일단 별표합니다. 자, 변동금리 특징 3가지가 되어 있는데, 기억.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이자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대출자가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대출 초반에는 고정금리가 높을까요? 변동금리가 높을까요? 고정금리가 높다. 한번 이자 정하면 못 바꾸니까 처음에 이자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 어떤 게 더 높다? 변동금리가 더 높아요.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 91페이지입니다. 자, 91페이지 3번인데요. 자, 거기 그것도 별표 하나 할게요. 대출기관이라는 건 은행입니다. 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잠시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계산 한번 했죠? 근데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적게 해줘야 돼요? 위험을 줄이려면? 적게 해줘야 되겠죠? 대출을 길게 한다, 짧게 한다? 네,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대출 기간을 짧게 합니다. 자, 그 2번에 대부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을 축소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4번 보세요. 부채 감당률을 어떻게 적용한다? 높게. 부채 감당률을 높게 적용하면 대출이 적게 돼요. 그래서 거기 2번하고 4번은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LTV와 DTI를 어떻게 적용하고요? 낮게, 축소. 부채 감당률은요? 높게 적용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 보겠지만 우리가 돈 갚는 방법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있잖아요. 어떻게 빌려주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돈이 빨리 회수가 돼요? 원금이? 원금 균등이 회수가 빠르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입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뭐를 선택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세요? 원금 균등이 원금이 빨리 회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봐보세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변동금리로 대출한다. 변동금리가 제가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옆 밑에다 6번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6번 딱 이렇게 하시고요. 스왑이라는 거는 위험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자율 스왑 등을 통해서 위험을 낮춥니다. 그래서 스왑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특히 위험의 전가다. 위험의 전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우리 91페이지.
자, 저당의 상환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원금 균등 상환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이 최정식입니다. 최정식 상환. 그럼 이 각각의 상환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꼭 아셔야 되겠죠. 원금 균등에서 제일 중요한 거, 원리금 균등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최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원금 균등 상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금 균등 상환은 이 말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네? 원금 플러스 이자는 다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다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자, 우리 거기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그러면은, 예? 원금 불변은 물론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원금 균등이란 말 그 자체가 원금 불변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원리금 균등, 원리금 불변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갈수록 뭐가 줄어든다고요? 그 금액이라 그러지 말고 그렇죠. 원리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금액 그런 거 원금 무슨 뭐 아시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불이백이나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은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말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처음에는 돈을 어떻게 내고 많이 내고 시간이 갈수록 적게 내고 그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처음에 돈을 가장 많이 낸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거를 알면 나머지를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금 균등 상환이 어떻게 갚는 방식 자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 뭘 갖고 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이 어떻게 갚는지를 모르는데 시험장 가서 뭘로 풀려고 그래요? 자, 그럼 원리금 균등에서 뭐가 중요해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라는 게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안에 있는 원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금이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거 물은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딱 물어봤거든요. 그럼 다른 거는 물어보나 말하겠는데. 그죠? 자, 그 책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시험 매년 나오는데 여기. 매년 나오는 데인데. 자, 여기 봐봐요. 원금 균등 상환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이 뭐라고 돼 있나요? 감소한. 이게 중요하다고. 원리금 감소 이게 중요하다고요. 원금 불변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이름이 뭐니까? 이름이 원금 균등이잖아요. 원금 균등이라는 거 원금을 똑같이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원금은 안 변하겠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갚겠지. 원금은. 그래서 2번도 중요하더만 똑같은 내용인데 대출 초기에 가장 많은 원리금을 낸다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가장 적은 돈을 내겠죠. 처음에 가장 많이 냈으면 뒤에는 가장 적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개 같은 거 하잖아. 개를 하는데 처음에 돈 가장 많이 낸 개원이야. 그럼 뒤에도 제일 많이 내? 그런 개가 어디 있노 세상에. 처음에 많이 냈으면 뒤에는 적게 내야 될 거고 처음에 적게 냈으면 뒤에는 많이 내야 될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내든지 뭐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처음에 많이 내고 뒤에 천천히 조금만 내라 원금 균등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돈 내라 원리금 균등 처음에는 조금만 내고 나중에 많이 갚아라 최정식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봐보세요. 자금 회수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빠르죠. 가장 빠릅니다. 얘가. 은행 입장에서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적겠죠. 그럼 질문해 볼까요? 그럼 은행의 수익은 제일 클까요? 작을까요? 은행 수익은? 그렇죠. 위험을 제일 적게 부담하니까 수익도 제일 작죠.
기본 아닙니까? 위험이 작으면 수익도 작다.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원리금 균등 보세요. 원리금 균등은 시간이 경과할 때 원리금이 불변이야. 왜?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런데 원리금 안에 들어있는 원금이 어떻다? 증가한다고.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 원리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 어떻게 구합니까? 저당상수를 이용하잖아요. 우리 화폐 시간 같이 할 때도 말씀드렸죠. 원리금 균등 그러면 저당상수, 그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원리금은 대출 원금의 저당상수를 곱합니다. 자, 2번도 한번 봐볼까요? 2번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원리금 균등은요, 자, 보세요. 자, 원리금 균등은 은행에 납부하는 이 원리금이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금이. 이게 똑같다고 좀 봐주세요. 크기가. 그림을 제가 똑같이는 못 그렸는데, 원리금이 똑같다고요. 그럼 원리금이라는 거는 원금과 이자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이 이자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은 대출 초반에 대부분이 이자입니다. 대부분이 이자. 자, 그러면은 원금을 그래도 조금씩 갚아가니까 이자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이자가 조금 줄어든 거야. 조금 줄어든 거야. 이렇게 이자가 좀 줄었어. 이자가 좀 줄었죠? 그럼 줄어든 만큼 뭐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왜냐하면 원리금은 똑같으니까. 원리금은 똑같으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중 이자의 비중이 높다. 초반에는 뭐의 비중이 높다? 대부분 이자예요. 10년 만기 같으면 한 6.7년, 그러니까 6년 8개월까지는 이자가 많아요. 대부분 다 이자.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야만이 좀 원금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최정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만 갚고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할까요? 젊은 층, 지금은 현재 소득이 없어. 하지만 나중에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젊은 층들에게 유리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 대출 잔금이 대출 원금보다 크다. 그게 보이세요? 거기 하나만 줄만 하나 좀 딱 쳐놓으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상환 방식의 비교 그래가지고 양가로 1번, 2번, 3번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봐봐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요.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잘 내거든요. 그러면 조기 상환, 중도 상환, 대출 초반에 중도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많이 갚았어요?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았죠. 그럼 잔액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죠. 대부 비율은요? 대부 비율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제가 대부 비율은 어떻게 돼요?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 비율 그러면 제일 큽니다, 제일 작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기 상환했을 때.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지, 그 머릿속에? 대부 비율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대부 비율이 뭔지부터 생각이 나야지. 아니, 제가 중도 상환할 때 대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잖아. 대부 비율은 둘 중에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럼 대답을 못한 이유가 뭐야? 자, 봐봐요. 여러분,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여러분들 논리, 사고의 방식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봐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 중에 중도 상환할 때 잔액은 어떤 게 더 작아요?
원금균등이 작아요. 잔액이 많이 갚았으니까. 그럼 둘 중에 대부 비율은 어떤 게 작아요? 그래, 그렇죠. 그럼 이걸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분들 왜 그럴까요? 대부 비율이 뭔지 모르는 거지 뭐. 대부 비율이 뭔지 모르니까 답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잔액 그러면 대답을 했잖아. 잔액 원금균등이 작지. 그럼 대부 비율 그랬더니 선뜻 답을 못하는 거는 대부 비율이 뭔지를 모르니까 답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뭔지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야. 대부 비율이 뭐예요? 대부 비율이 뭐야? 지난 시간에 했잖아.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죠.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잖아요. 부채 그래도 되고 부채 잔금 그래도 돼요. 그럼 대부 비율도 어떤 게 작을까요? 원금균등이 작죠. 원금균등이. 중도 상환액은 어떤 게 작을까요? 상환액. 상환액이 바로 잔금이죠. 상환액이라는 건 지금 갚으러 왔잖아요. 갚을 금액이 상환액 아닙니까? 그 잔금이랑 얼추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돈 갚으러 왔잖아요. 자, 그래서 조기 상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그냥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원금균등이 가장 작아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 뭐가 들어왔냐면 상환액, 잔액, 대부 비율. 다 똑같은 얘기야.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자, 그 다음 중도 상환 안 하면 그럼 뭐예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갈 때는 총 납부액 이렇게 묻겠죠. 총 납부액은 그럼 어떤 게 가장 작을까요? 그것도 원금균등이 제일 작은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중도 상환이든 끝까지 가든 뭐가 제일 작다? 그렇죠. 그걸 딱 기억해 두라고요. 그러니까 원금균등이 제일 작다는 얘기는 그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어. 원금균등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뭐가 적을까? 원리금, 그 다음. 그렇죠. 순서는 딱 정해져 있다고. 줄은 원금, 원리금, 최정식이야. 최정식은 중간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자, 그럼 다시 정리한다. 중도 상환 또는 끝까지 갔다는 거는 총 납부액 만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제일 작다? 원금균등이 제일 작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것만 있어요. 주의할 거는 뭐냐면 뭐 주의를 할 것도 없어. 자, 만약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 볼게요. 이거는 DTI입니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만약에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맞습니다. 이게 뭐 아니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거?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다 아는 내용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맞춰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가 도라이버, 십자 도라이버, 일자 도라이버 있잖아요. 나사가 십자면 무슨 도라이버 꼽아야 돼요? 근데 무슨 도라이버 꼽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보면. 이름이 상환 비율이잖아요. 상환 비율이 뭔데요? 뜻이? 상환 비율의 뜻이 뭘까 그럼? 그거 모르면 내가 또 이해할게. 상환이 뭐야? 갚은 비율이잖아요. 갚은 비율, 상환 비율, 갚은 비율. 이 세 개 중에 뭐가 돈을 제일 많이 갚았다고? 지금 다 대출 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금균등이 제일 많이 갚았다 했잖아. 그것도 알면서 상환 비율 그러면 그때 딱 막혀버리는 거야. 상환 비율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상환 비율은 갚은 비율이야. 그럼 어떤 게 더 클까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뭔데요? 얘는 봐봐요.
조기 상환, 중도 상환이라는 말이 딱 나온다고요. 조기 상환, 중도 상환하러 왔어. 그때 상환액, 그럼 이거는 갚은 비율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환할 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상환할 금액을 구하니까 저건 잔액의 개념이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갚은 비율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잘 파악하라고요. 이것도 있잖아.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대충 듣고 그런 값다고 넘어가면 끝이야. 또 늘 그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쉬는 시간에 몇 번 봐가지고 빨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거 또 그냥 가버리잖아요. 저게 2달 뒤에 할 텐데 이것도 얘기를, 그럼 2달 뒤 되면 또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에도 똑같아. 그러면 안 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상환 방식 비교 보세요. 대출 초기 상환액 순서, 상환 비율 순서 돼 있죠? 이건 중도 상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상환 비율 순서 어떤 게 제일 커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이거는 지금 갚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갚은 돈, 갚은 돈, 갚은 돈. 원금 균등이 제일 크지? 근데 양가로 이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중도 상환시란 말이 있잖아. 그거 출제하자. 중도 상환시. 중도 상환시 그러면 잔금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중도 상환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대부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어찌됐든 뭐가 제일 작다? 원금 균등이 제일 작다. 자, 양가로서 3번은 총 이자 납부액이죠. 이거는 뭐예요? 끝까지 갔다는 얘기죠. 끝까지. 맞아요? 그렇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최근에 우리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나와요. 만기 일시 상환. 만기 일시 상환은 뜻이 뭘까요? 만기까지는 뭐만 내다가?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가 되면 원금 다 갚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이자 적게 낼까 많이 낼까? 제일 많이 내겠죠. 자, 우리 여러분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자. 이자는 어떻게 구할까? 원금에다가, 그럼 선생님이 막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는데 은행에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지금 이거는 만기 일시 상환 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1억을 빌렸는데 그럼 매달 은행에 돈 갚죠. 근데 이자를 계속 1억에다 계속 이자를 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에다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에다 곱해요? 잔액에다 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자는 어디에다 곱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1억 빌렸어. 3천만 원 갚았거든. 그럼 계속 1억에 대한 이자 냅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됩니까? 그렇지. 남아있는 돈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계산문제를 따라야 돼요. 좀 더 계산문 잘 까요, 좀 이따. 자, 그럼 만기일시 상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잔액이 안 줄죠. 잔액이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제일 많이 내죠. 하지만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최정식은 일단 잔액이 줄어들거든. 원금은 그자 같이 갚아가니까. 그러면 어떤 게 이자를 제일 많이 낼까? 은행의 총 납부액도 어떤 게 제일 많을까? 만기일시 상환. 그 말은 은행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수익이 제일 클까?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만기일시 상환을 왜 못할까요? 그렇죠.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잖아요. 그 만기까지도 원금 하나도 해서 못하잖아요. 위험하죠. 위험한 대신에 수익이 어때요? 가장 크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위험을 가장 줄이려면 무슨 상환으로 돈을 빌려줘야 돼? 원금균등. 원금균등.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그 대신 총 이자 수익은 가장 작죠. 그러면 시험에서 이 세 개만 얘기할 때는 은행 입장에서 어떤 게 위험이 제일 커요? 그 다음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게 다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답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게 어떻게 갚는 건지를 아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중에 하나가 용어를 그렇게 보거든. 그 상환 비율 그러면 그냥 가품 비율 그렇게 하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몇 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문제집 209페이지입니다.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자, 거기 5번 지문부터 한번 봅시다. 5번. 자, 5번 지문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중도상환 나왔지? 오케이. 중도상환 줄 딱 쳐야지. 중도상환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려고요? 네? 중도상환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나한테? 원근균등이 가장 작다. 조금 전에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 한참 얘기했다 내가. 금방 넘어가려다 그냥. 말만 하고. 나는 말만 하고 넘어가면 편한데. 원근균등이 가장 작습니다. 아시겠죠? 하고 넘어가면 참 편하거든. 중도상환 그러면 뭐가 가장 작다? 그렇지. 그럼 중도상환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근균등이 가장 작은데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원근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근균등 상환 방식보다 잔액이 적다. 맞아요? 잔액이 더 뭐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작아. 원근균등이 작아. 맞습니까? 맞죠. 또 한번 볼까요? 자, 15번 갑니다. 15번. 15번에 5번 지문 한번 봐봐요. 15번에 5번 지문.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중도상환 또 나왔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원근균등이 가장 작아. 그 원근균등이 가장 작다고 되어 있는지 보면 되지. 원리근균등수 분할 상환 방식이 원근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 어때요? 틀렸잖아요. 원근균등이 작은데. 이제 답이 그냥 보이잖아요. 이런 걸 제가 항상 알고 읽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읽어야 돼요. 또 한 번 볼까? 뭐 한두 번 나와요, 말이지, 얘가. 20번. 20번. 4번 지문.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또 조기상환 또 나오지. 원근균등이 작다 그랬잖아요. 뭐, O입니까? X입니까? 봐봐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O입니까? X입니까? X죠. 원근균등 상환 방식이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렸잖아요. 됐죠? 자, 조기상환 확인했다, 이제. 조기상환 확인했어. 자, 그리고 20번에 문제집 213페이지. 문제집에 20번, 아까 거기. 3번 한번 봐봐요.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대출 실행 시점이라 그러면 이게 대출 초반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이 나와요? 총부채 상환 비율 나오잖아. 상환 비율도 뭐가 작다? 원근균등이 작다.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최정식이 원근보다 항상 더 크다. 그럼 어때요? 뭐가 맞아? 상환 비율은 원근균등이 제일 큰데,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도상환 나올 때는 원근균등이 제일 작다. 상환 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근균등이 가장 크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환 비율, 가품 비율. 맞아요? 왜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원근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았다고요. 제일 많이 갚았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잔액 제일 작지. 대부 비율 제일 작지. 상환해야 될 상환 금액 제일 작지. 중도상환시. 맞아요? 제일 많이 갚았으니까 상환 비율 그럼 제일 높지. 그 전부 다 뭐 가지고 푸는 거예요? 원근균등은 처음에 돈 제일 많이 갚았다. 이거 가지고 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다시 209페이지로 갑니다. 문제집 209페이지. 자, 문제집 209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익은 동일하다. 틀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틀려요? 그렇죠. 원금 균등이 돈을 더 많이 내죠. 맞습니다. 자, 1회차 이자는 똑같습니다. 1회차 뭐는 똑같다? 이자는 똑같은 거야. 왜냐? 아까 저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한다고 그랬죠. 지금 돈 갚으러 처음 왔단 말이야. 1회차. 그럼 지금 돈 처음 갚으러 왔을 때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잔액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죠. 지금 한 번도 안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1회차 이자는 똑같죠. 잔액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기억해야 돼요. 2번도 한번 볼까요?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어때요?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돼요. 제가 다 읽고 나니까 지금 읽지 말고요.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되겠죠. 제가 다 읽고 나니까 그때 스타트 끊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집중을 해야지. 자, 여러분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원래는 꼼꼼하게 따지면서 읽는 게 맞습니다. 맞단 말이야. 그런데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이자율이 같고 이런 거는 그냥 필요 없는 지문이에요. 그냥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물론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그래버리면 이건 답이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물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문제는 상승을 가정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을 가정하는 거고 금리 상승을 일반적으로 가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하다.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불리하다.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물론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금리 상승이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면 답은 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잘 안 내더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고정금리는 뭐가 불리하고 대출자가 불리하고 변동금리는 누가 불리하고 이런 거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그럼 지금 봐봐요.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그냥 X잖아요. 변동금리는 차입자한테 불리하다니까? 이런 건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자가 막 바뀐대요. 여러분에게 돈 빌린 사람이야. 이자가 막 바뀌어. 좋아요? 오늘 갔더니 5%, 다음 달 갔더니 6%고, 두 달 뒤에 갔더니 8% 내라 그러고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해요. 은행은요? 좋아요. 은행은 고정금리 뭐가 좋겠어요? 그럼 계속 똑같은 돈 받아야 되는데. 안 좋잖아요.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자, 그럼 2번 어때요? 틀렸죠? 4번 중요하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그랬잖아요. 변동금리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변동금리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딱 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네, 그 대출자 분리 이렇게 대출자 유리 이렇게 나와야죠. 대출자 유리. 아까 했잖아요. 유학집 할 때. 요즘 개론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개론은요, 손을 놔버리잖아요. 제일 깨끗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개론입니다. 제일 빨리 깨끗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민법은요, 조금 한동안 안 봐도요, 잘 깨끗해지지 않아요. 민법은. 우리가 국어, 영어 있잖아요. 국어, 영어 일정 궤도에 올려버리잖아요.
안 봐도 국어 영어 실력 안 줄어요. 그거는. 하지만 뭐 수학이라든지 암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는 손 놔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개로는 한 일주일 동안 안 봐버리잖아. 진짜 깨끗해져 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론이 좀 더 어렵습니다, 민법보다. 사실은 막판 가면 쉬운 것 같지만 개론이 처음에는 쉬워. 뒤에 가면 어려워. 뒤로 갈수록. 민법은 처음에 어렵거든. 용어 자체도 낯설고. 그럼 뒤로 가면 좀 쉬워요. 왜?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말을 안 바꾸거든요. 얘는 총부채 상환비율 물어봤다가 상환액 물어봤다가 잔금 물어봤다가 막 물어본단 말이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풀 때는 기본 개념이 딱 잡혀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보면 개념이 자꾸 잊어먹잖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몇 개 딱 물어보면 알거든요. 변동금리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그러면 내 대출자가 유리합니다. 이렇게 딱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도 답을 못해. 답을 하거든. 딱 그래 물어보면 대출자 유리요 딱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다. 응? 어느 정도는. 근데 알고 얘기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다. 지금 개론 공부가 좀 약간 약하다. 이걸 좀 마지막 우리 7월 1일 날 모의고사 있죠? 7월 1일 날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좀 점수 좀 한번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7월 1일 아닌가? 이번 주에요? 이번 주야? 며칠 안 남았네, 그러면 이번 주면. 6월 24일? 이번 주네, 그럼 6월 24일이면. 다음 주면 7월 1일 아닙니까? 모의고사 날짜도 지금 말가루 하고 있죠, 지금. 모의고사 날짜도 갑론을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네,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본 시험도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좀 싸우지 말고. 그래서 변동금리,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딱 나오면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 상태에서 읽어줘야 돼요. 자, 넘겨볼게요. 자, 16번 한번 가볼까요? 16번. 자, 16번에 3번입니다. 16번에 3번.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가중 평균 상환이 더 짧다. 그 가중 평균 상환 기한 줄 한번 쳐볼까요? 자, 이걸 듀레이션이라 그래요. 듀레이션. 가중 평균 상환 기간 그래도 되고요. 가중 평균 회수 기간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이 듀레이션은 어떤 게 가장 짧을까요? 원금 균등이 가장 짧죠. 빨리 회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길까요? 근데 최근에 시험에 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 그럼 가장 긴 거는 얘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번 볼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듀레이션이 더 짧다. 어때요? 맞죠? 원금 균등이 짧죠. 넘겨보세요. 17번. 네, 작년에 나왔어요.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죠. 가장 짧은 게 뭡니까? 원금 균등. 그 다음은요? 원리금. 제일 긴 게 뭐예요? 그럼 기억, 미연, 디귿이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3페이지. 20번. 옳은 거 찾기네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맞죠? 중요한 지문이라 그랬잖아요. 원리금 균등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 2번 한번 봐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이제 끝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갔을 때도 원금 균등이 가장 작다 그랬잖아요. 가장 작다 그랬잖아.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크다 돼 있죠. X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왼쪽 18번.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습니까? 네,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원금균등 원리금 감소. 원금균등 원리금 감소. 잔액은 당연히 감소. 돈을 갚아가니까. 자, 그런데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5번 지문입니다. 최정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작다. 어때요? 틀렸어요? 그럼 이자 부담이 크다 그래야 됩니까? 또 질문 또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앞에 최정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이거는 어때요? 네? 이게 틀렸죠? 이 부분 틀렸단 말이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기일시 상환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최정식은요. 최정식은 자, 만약에 대출 원금이 1억 원이라 그래 볼게요. 그리고 이자율이 10%다. 자,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회차입니다. 1회차. 1회차. 돈 빌려서 1회차 돈 갚으러 온 거예요. 그럼 이자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1억에 대한 10%니까 이자가 1,000만 원 돼야 되겠죠? 그런데 1,000만 원 다 안 내요. 그래서 이자 납부를 예를 든 겁니다. 400만 원만 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못 낸 게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미납부 이자가 600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원금 1억 있죠? 여기다 보태버립니다. 그럼 잔금이 얼마가 될까요? 1억 600만 원이 돼요. 잔금이 원금보다 커져버렸죠? 이런 경우를 아까 내가 줄을 쳤는데 이걸 부의 상환이라 그래. 잔금이 원금보다 크다고요. 아까 줄 쳤어. 요약집에 부의 상환이라 그래. 자, 2회차 옵니다, 이제. 그럼 2회차 이자는 어떻게 냅니까? 1억 600에다가 10% 곱하는 거죠. 잔액에다가. 그러면 1,06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내야 되죠. 또 이것도 다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럼 400만 원만 낸다 그래 볼게요. 그러면 잔액이 미납부 이자가 얼마예요? 660만 원 못 내죠. 그럼 어떻게 돼? 660이 또 여기에 플러스 해버린다고요. 그럼 잔액이 어떻게 돼요? 금액은 몰라도 금액이 줄어듭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정식은 대출 초반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함으로써 잔액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다 일정 시점 지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정식 상환은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해설해 보면은 이자 부담이 적다를 크다로만 바꿔놨죠. 설명이 부족하죠.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끝까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은행 어디 있노? 그 사기꾼 은행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계산 문제 한 두세 개 풀어보겠습니다.